안녕하세요. 완독을 돕는 독서소리입니다. 오늘은 해밍웨이가 시필한 위대한 걸작, 노인과 바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밍웨이가 쿠바에 머무르면서 어부의 삶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창작했다는 이 작품은 생동감 넘치는 사실적인 묘사와 섬세한 정서가 어우러져 있는 명작입니다. 그동안 독서소리에서 부조리한 세계를 그려낸 문학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밍웨이의 이 작품 역시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인간의 끊임없는 사투와 강인한 남성성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작가 역시 작품과 고스란히 닮은 소설계의 마초로 불리기도 합니다. 참전 용사이면서 종군 기자였던 강한 남성이 그려낼 수 없을 거라 여겨졌던 아름답고 내밀한 문체로 플리처상과 노벨상을 받은 해밍웨이의 걸작을 푹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인 걸프 스트림에서 작은 배를 타고 혼자 고기를 잡는 늙은이였다. 그는 벌써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채 바다에 나가고 있었다. 처음 40일간은 한 소년이 그와 함께 나갔었다. 그러나 40일간이나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소년의 부모는 소년에게 노인은 이제 결정적이고도 최종적인 살라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살라오란 스페인어로서 이제 운수가 끝장나서 최악의 불운을 만났음을 뜻하는 말이었다. 소년은 부모의 명령으로 다른 배로 바꾸어 탔다. 소년이 새로 탄 배는 그 첫 주일 동안 큼직한 고기를 3마리 낚았다. 소년은 노인이 매일같이 빈 배로 돌아오는 광경을 지켜보며 왠지 가슴이 아팠다. 소년은 항상 물가로 내려가 노인이 둘둘 감은 낚싯줄, 갈고리, 작살 등과 돛대에 휘감은 돛을 나르는 일을 도왔다. 돛은 군데군데 밀가루 부대로 기워져 있었고 돛대에 그렇게 감겨있는 모양은 마치 영원한 패배의 깃발과도 같아 보였다. 노인은 야위었고 거칠했으며 목덜미에는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다. 그의 두 볼에는 열대바다의 태양 반사 광선으로 인해 생긴 양성 피부암의 반점들이 있었다. 그 반점들은 그의 양쪽 뺨 저 아래까지 내리덮고 있었으며 그의 두 손에는 낚싯줄에 걸린 묵직한 물고기들을 다루느라 생긴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상처들은 그 어느 것도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상처들은 물고기가 살지 않는 사막의 침식만큼이나 해묵은 것이었다. 그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그의 두 눈을 제외하곤 그 어느 것이나 낡아 있었다. 다만 그의 두 눈은 바다와 같은 빛이었고 밝고 패배를 모르는 눈빛이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은 배를 끌어올린 곳으로부터 둑으로 올라가는 길에 말했다. 전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나가고 싶어요. 우린 돈도 좀 벌어놓았거든요.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 건 산티아고 노인이었다. 그래서 소년은 노인에게 애정을 품고 있었다. 안 돼. 노인이 말했다. 넌 지금 운수 좋은 배를 타고 있어.
그냥 그 배에 있도록 해라. 하지만 할아버지, 우리가 87일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일을 기억하세요? 그랬다가 3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큰 놈을 잡은 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기억하지? 노인이 말했다. 난 내가 나의 실력을 의심해서 내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절 떠나게 한 건 아빠예요. 전 아직 아이니까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거든요. 안다. 노인이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아빠는 믿음이 적어요. 그래.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우린 믿음을 가졌지, 안 그래?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그곳을 떠났다. 둘은 식탁 위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식사를 했었다. 늙은이는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침대로 들어갔다. 그는 바지를 줄줄 말아 베개로 만들고 신문지를 그 속에 넣었다. 그는 담요로 몸을 감은 채 침대 스프링을 덮고 있는 다른 헌 신문지들 위에 몸을 굴렸다. 그는 곧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소년이었을 때의 아프리카를 꿈꿨다. 황금색 긴 모래밭.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모래밭을 보았으며 높다란 곳들과 거대한 갈색 산들도 보았다. 그는 요즘 들어서 거의 매일 밤 그 해변가에서 살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파도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원주민들의 배가 거친 파도 틈을 누비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면서도 가판의 타르와 뱃밥 냄새를 맡았었고 아침에 육지 바람이 실어오는 아프리카의 냄새를 맡았다. 보통 그는 육지 바람 냄새를 맡게 되면 일어나서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하지만 오늘 밤엔 육지 바람의 냄새가 너무 빨리 왔고 꿈속에서도 그는 그것이 너무 빨리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섬들의 흰 봉우리들이 바다 위에 솟아오르도록 계속 꿈을 꾸었고 카나리아 군도의 여러 항구들과 정박소들에 대해서도 꿈을 꾸었다. 그는 이제 폭풍우라든가 여자라든가 또는 큰 사건, 큰 물고기, 싸움, 힘겨루기 등에 관한 꿈은 꾸지 않았고 그의 아내에 관한 꿈도 꾸지 않았다. 그는 이제 여기저기의 장소들과 해변의 사자들만을 꿈꿨다. 사자들은 으스른 빛 속에서 고양이들처럼 논일었고 그는 소년을 사랑하듯 사자들을 사랑했다. 그는 소년의 꿈은 한 번도 꾸는 일이 없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에서 깨어나 열린 문을 통해 달을 바라본 후 바지를 펴서 입었다. 그는 오두막집 밖에서 소변을 본 후 소년을 깨우기 위해 도로를 걸어 올라갔다. 새벽 기운에 그의 몸이 오한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떨다 보면 결국 몸이 더워질 것을 알았고 또 곧 그가 노저어 나갈 것을 알았다. 소년의 집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문을 밀고 맨발로 살그머니 걸어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 나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늙은이는 지는 달에서 흘러 들어오는 빛으로 소년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소년의 한쪽 발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는 소년이 깨어날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소년이 깨어나 그를 쳐다보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소년은 침대 곁에 놓인 의자에 걸쳐놓았던 바지를 집어들고 침대에 앉은 채 바지를 입었다. 어둠 속에서 늙은이는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노를 저으면서 날치가 물을 차면서 내는 전음과 그것들의 빳빳한 날개들이 어둠 속에 뛰어오르며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날치들을 아주 좋아했다. 그것들은 바다에서 그와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새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다. 특히 몸뚱이가 작고 섬세한 검은색의 제비 갈매기들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것들은 밤낮 먹이를 찾아 날고 있었지만 거의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몸뚱이가 크고 힘이 센 놈들과 도둑새들을 제외하곤 새들은 사람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 그리고 바다가 그렇게 가혹할 바엔 어째서 바다제비들 같은 약하고 섬세한 새들이 만들어졌을까? 바다는 다정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긴 하지만 또 말할 수 없이 잔인해지기도 하거든. 너무도 갑작스럽게 성질이 바뀌지. 물에 머리를 박고 먹이를 찾으며 날아다니는 저 가냘프고 슬픈 목소리를 가진 새들은 바다에서 살아가기엔 너무도 연약하게 만들어졌어. 그는 바다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라마르 라는 이름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쓰는 말이었다. 간혹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말로 바다를 부르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바다는 역시 여성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젊은 어부 중 어떤 이들은 바다를 엘마르 라고 남성형으로 불렀다. 이들은 바다를 자기들의 경쟁 대상자나 한낱 장수 또는 적수로 여기는 듯한 말투를 썼다. 하지만 늙은이는 항상 바다를 여성으로 생각했고 큰 혜택을 베풀 수도 있고 베풀기를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로 생각했다. 그녀가 광포하거나 마음씨 나쁜 일을 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그는 여겼다. 달이 인간 여자를 지배하듯 바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는 꾸준히 노를 저어갔다. 그건 그에게 힘든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속도 이상을 내는 것도 아니었고 바다의 표면은 가끔 조류가 소용돌이 칠 때를 제외하곤 평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노젓는 일의 3분의 1을 조류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날이 밝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때쯤이면 가서 닿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밖으로 나와 있음을 알았다. 일주일 동안 깊은 우물 속에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사였던 것을 그는 생각했다. 오늘은 줄삼치나 고등어떼가 몰려있는 데서 일을 해봐야지. 어쩌면 그것들 속에 큰 놈이 섞여 있을지도 몰라.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그는 미끼를 던지고 조류가 흐르는 대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미끼는 40길이 깊이에 내려가 있었다. 두 번째 것은 75길이에,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것은 각각 100길이와 125길이의 푸른 물 속에 내려가 있었다. 각각의 미끼는
머리를 밑으로 한 채 드리워졌다. 낚싯바늘 축은 미끼 고기 속으로 꿰뚫어 가게 한 후 단단히 묶어 꿰맸다. 낚싯바늘에 튀어나온 부분과 구부러진 곳, 그리고 끄트머리는 상당한 정어리들로 덮여버렸다. 정어리는 한 마리 한 마리 두 눈을 꿰어 부착시켰다. 따라서 튀어나온 강철의 곡선에 꿰인 듯 이것들은 마치 화환의 반죽과도 같았다. 이제 낚싯바늘의 어느 부분에서도 큰 물고기는 달콤한 냄새와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소녀는 그에게 두 마리의 작고 싱싱한 참치인지 고등어인지를 주었다. 그것들은 지금 제일 깊이 내려간 두 개의 낚싯줄에 마치 낚싯주인 양 드리워져 있었다. 다른 낚싯줄에는 큰 청색 바보고기와 노랑 연어를 달아매었다. 이것들은 이미 사용했던 것들이었지만 아직 쓸만한 상태였으며 뿐만 아니라 정어리의 냄새와 매력에 힘입고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었다. 굵은 연필 굵기의 낚싯줄들은 각각 초록색 막대의 고리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미끼를 잡아당기거나 건드리는 경우 이 막대기는 곧 물속으로 넘어져 어부에게 신호를 주게 돼 있었다. 각각의 낚싯줄에는 두 개의 40길이 타래가 비치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다른 여분의 타래와는 달리 단단히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한 마리의 고기가 300길이의 낚싯줄을 끌고 나갈 수도 있었다. 이제 늙은이는 배전 너머로 세 개의 막대기들이 기우뚱하게 물 위에 솟아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낚싯줄들이 정해진 깊이를 유지하며 수직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노를 저었다. 이제 날은 거의 다 밝았으며 곧 해가 떠오를 것만 같았다. 해는 바다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며 솟았다. 늙은이는 물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다. 그것들은 해변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서 조류를 가로지르며 흩어져 자리 잡고 있었다. 옅고 햇빛이 더 진해졌고 광채는 수면까지 뻗쳤다. 다음 순간 해는 바다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평평한 바다는 해의 광채를 그의 두 눈을 향해 쏘았다. 그는 눈이 아파서 해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으며 노를 계속 저어갔다. 그는 어두운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속 어두운 곳에 똑바로 드리워져 있는 낚싯줄을 지켜봤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낚싯줄을 똑바로 유지할 줄 알았다. 그리하여 그가 의도한 정확한 물의 깊이에서 미끼들은 행여라도 그곳으로 헤엄쳐 지나갈 고기들을 꾸준히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어부들은 낚싯줄을 물 흐르는 대로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어부들이 자기들의 낚싯줄이 100길이 깊이에 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실제로 미끼는 60길이에 올라와 있는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난 낚싯줄을 정확하게 들이울 줄 알지. 그는 생각했다. 단지 난 이제 오늘 더 이상 타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누가 알아. 어쩌면 오늘은 걸릴지도 모르지. 매일매일 새날이니까. 운을 타는 쪽이 더 낫기는 하지. 하지만 난 정확하게 해나가겠어. 그럼 운이 왔을 때 운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이제 해는 떠오른 지도 2시간이 되어 있었다. 그만큼 더 높이 솟은 해는 그가 동쪽을 쳐다봐도 아까처럼 눈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이제 시야에는 세 척의 배밖에 없었다. 그것은 멀리 안쪽으로 수면에 얕게 박혀 있었다. 일생 동안 이른 아침의 해가 나의 눈을 아프게 했지.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도 내 눈은 시력을 잃지 않았어. 저녁에 해를 똑바로 쳐다보아도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하는 일은 없어. 저녁엔 빛이 더 새어지는데도 말이야. 하지만 아침엔 눈이 아파서 쳐다볼 수가 없어. 그러나 그는 군항새 한 마리가 그 길고 검은 날개를 펴고 전방의 하늘을 선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급강하기 시작했다. 날개를 뒤로 젖힌 채 미끄럼질쳐 내려오더니 다시 선회하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발견했구나. 늙은이가 소리내서 말했다. 그냥 망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새가 선회하고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노젓기를 시작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낚시줄도 수직으로 팽팽히 유지했다. 그리고 조류에 힘입어 조금 빨리 노를 저었지만 새를 이용하려는 속셈이 없었다면 내지 않았을 속력을 내고 있었고 정확을 유지하고 있었다. 난 지금까지 너처럼 훌륭하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귀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자, 날 죽여봐. 난 우리 중 누가 누구를 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 형제야. 넌 또다시 머릿속이 혼돈되고 있는 거야. 그는 생각했다. 머리를 맑게 지켜야 한다고. 머릿속을 맑게 하고 사나이답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아니면 물고기답게 그는 생각했다. 정신 차려 머리야. 그는 거의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말했다. 정신 차리라고. 회전이 2번 더 같은 식으로 거듭됐다. 난 모르겠어. 늙은이는 생각했다. 그는 매번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난 모르겠는걸. 하지만 한 번 더 해보겠어.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해보았다. 이번에도 그는 물고기를 뒤집으면서 정신을 잃는 느낌을 경험했다. 물고기는 몸을 바로 하곤 그 거대한 꼬리로 공중을 누비며 천천히 헤엄쳐 가버렸다. 다시 한번 해보자. 늙은이는 다짐했다. 늙은이의 손은 온통 상처로 부풀러 올라 있었고 눈도 잠깐씩밖에 또렷한 시력을 갖지 못했다. 그는 다시 해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럼 어때? 그는 생각했다. 그는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정신이 아찔해짐을 느꼈다. 난 다시 한번 해보겠어. 그는 그의 모든 고통과 남은 힘, 그리고 오래전에 잃은 자존심을 다 합친 뒤 그것으로 물고기와 맞섰다. 물고기는 그가 있는 곳으로 유연히 헤엄쳐 나오더니 그의 곁을 헤엄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것의 입은 거의 배의 나무 판자에 닿을 듯했다. 그 길고 깊고 넓고 은빛이며 자색 줄무늬가 돋은 물속의 무한한 생물은 지금 바야흐로 배를 지나쳐 가려 하고 있었다. 늙은이는 낚싯줄을 놓고 발로 그것을 고정시켰다. 그리고는 작사를 들 수 있는 데까지 높이 쳐들고 온 힘과 또 새로 쥐어짜낸 힘까지 다해서 늙은이의 가슴 높이까지 공중으로 뻗어 올라온 물고기의 큼직한 가슴 지느러미 뒤쪽 옆구리를 내리쳤다. 그는 작살에 새끝이 들어가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작살에 몸을 갖다 얹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몸 전체 무게로 그것을 내리눌렀다. 그러자 죽음을 아는 물고기가 살아난 듯 그 길고 큰 몸뚱이와 힘, 그리고 아름다움을 모조리 들이내며 물 밖으로 높이 올랐다. 그것은 배 안의 늙은이 머리보다도 더 위에 매달리는 듯 하더니 큰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떨어져 내려왔다. 물보라가 늙은이와 배 전체에 내려왔다. 늙은이는 정신이 아찔하고
메스꺼워져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작살의 밧줄을 풀어 그의 껍질이 벗겨져 살점이 드러난 손들 사이로 천천히 빠져나가게 했다. 눈앞이 차차 밝아졌을 때 그는 물고기가 그 은빛 배를 위로 한 채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작살의 자루는 물고기 어깨로부터 직각으로 뻗어 있었고 바다는 물고기의 심장에서 나오는 피로 변색되고 있었다. 처음 그것은 푸른 물속에 1마일 깊이로 고깃대가 몰려있는 듯한 검은 기둥을 만들더니 차차 구름같이 퍼지기 시작했다. 은빛의 물고기는 파도에 실려 물결 치는 대로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 늙은이는 잠깐 시력이 좋아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러자 그는 이물의 말뚝에 작살의 밧줄을 2번 감았고 다음에는 머리를 그의 2 손에 얹었다. 제발 내 머리를 맑게 지켜주십시오. 그는 이물의 나무장에 대고 말했다. 저는 지친 늙은이입니다. 하지만 나도 내 형제인 이 물고기를 죽였지요. 이제부터 난 고된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물고기를 배 곁으로 끌어오는데 필요한 올가미들과 밧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쪽에 2 사람이 있어서 물고기를 싣기 위해 배를 잠수시킨 후 물을 퍼낸다고 해도 이 배는 저 물고기를 싣기에는 너무 작아. 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놈을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는 밧줄로 배에다가 잘 묶어가지고 돛을 올려 집으로 향하는 거야. 그는 물고기를 배에다 나란히 고정시키기 위해 밧줄을 아가미로 넣어 입으로 빼낸 후 잡아당겼다. 물고기가 보고 싶군.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다. 놈은 내 재산이야.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물고기를 만져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그의 재산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난 놈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 것 같아. 그는 생각했다. 나는 허튼 생각은 집어치워야 돼. 그는 생각했다. 행운이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누가 그걸 알아볼 거냐 말이야. 하지만 난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조금 차지하고 싶어. 얼마를 달리든지 간에 말이야. 어렴풋한 불빛이라도 좀 보면 좋겠구나. 그는 생각했다. 난 너무 바라는 게 많아. 하지만 지금 내가 바라는 건 불빛이야. 그는 더 편안한 자세로 고치고 키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해보았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도시의 불빛이 던지는 환한 반사경을 본 것은 아마도 밤 10시께였을 것이다. 처음에 그 빛은 달이 떠오르기 전에 하늘을 비추는 빛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거세게 부는 바람으로 거칠어진 바다 너머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그는 그 빛 속으로 조종하여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곧 그가 멕시코 만류의 어귀에 가서 닿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 싸움은 끝났어. 그는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들은 다시 나를 공격할지 몰라.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것도 아무런 무기조차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그의 몸은 뻣뻣하고 쓰라렸다. 그리고 그의 상처와 무리를 한 몸의 모든 부분들은 밤의 찬 공기를 맞아 통증을 일으켰다. 다시 싸우지 않아도 되면 좋겠구나.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자정이 되자 그는 다시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싸움이 무용한 싸움임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떼지어 몰려왔고 그는 그것들의 지느러미가 물 위에 만드는 선들과 그것들이 물고기에 달려들 때 그것들의 몸이 바라는 인광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머리를 위로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러면서 그는 상어 잎들이 쩔꺽쩔꺽 다치는 소리와 그것들이 물고기를 물어뜯을 때 배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느낌과 귀로만 짐작하며 필사적으로 내리쳤다. 그러자 그는 무엇인가가 몽둥이를 잡아채는 것을 느꼈고 다음 순간 몽둥이는 사라져버렸다. 그는 키를 방향타에서 뽑아내어 그것으로 치고 때렸다. 두 손으로 키를 잡은 채 치고 또 쳤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고물까지 가 있었으며 한 놈씩 또는 다 같이 계속 달려들고 있었다. 그것들이 흘린 살점들은 상어들이 돌아서서 다시 달려들 때 바닷물 속에서 허연 광채를 발했다. 이윽고 한 놈이 머리에 달려들었고 늙은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알았다. 그는 상어의 입이 좀치로 뜯기지 않는 물고기의 딱딱하고 커다란 머리에 박혀있는 동안 상어의 머리를 키로 내리쳤다. 그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다시 키를 휘둘렀다. 그는 키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동강나서 끝이 삐죽삐죽해진 키로 상어를 쳤다. 그는 끝이 박히는 것을 느꼈다. 부러진 끝이 날카롭다는 것을 안 그는 다시 그것으로 힘껏 내리쳤다. 상어는 물었던 것을 놓고 도망갔다. 그것들이 먹을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늙은이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그리고 또 그는 입속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구미 맛과도 같고 들큰했다. 그는 잠시 그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 양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는 바닷물에 침을 뱉고 말했다. 그걸 먹어라 갈라놓으라. 그리고 너희가 사람을 죽이는 꿈이나 꾸려무나. 그는 이제 드디어 그가 패배한 것을 알았다. 이 패배에는 회복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물로 되돌아갔다. 그는 갈라진 키의 끝이 배를 몰고 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방향타 속에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루를 어깨에 두른 후 배의 방향을 바로 했다. 그는 이제 가볍게 항해했다. 그에게는 생각도 느낌도 없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해 있었고 그저 배를 되도록 정확하게 슬기롭게 귀향시키는 일에만 전념했다. 밤중에 상어들이 다시 와서 마치 사람들이 테이블에서 빵 부스러기를 줍듯 뼈다귀를 거느렸다. 늙은이는 그 어느 곳에고 무관심한 채 배를 조종하는 일에만 열중했다. 그는 다만 배가 그 무거운 짐을 벗자 이제는 얼마나 가볍게 잘 달리고 있는가를 의식했을 뿐이었다. 이건 좋은 배야. 그는 생각했다. 이건 튼튼한 배지. 키가 부러진 걸 제외하곤 파손된 데라곤 없어. 키는 쉽게 바꿔 낄 수 있어. 그는 이제 그가 조류 속에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또 해변에 둘러선 수영장들의 불빛을 볼 수가 있었다. 이제 그는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집에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바람은 어쨌든 우리 친구로군. 그는 생각했다.
그리곤 다시 덧붙였다. 어떤 때는, 그리고 바다에는 우리의 친구와 적들이 있지. 그리고 침대는 내 친구야. 침대는 내 친구야. 그는 생각했다. 침대에 눕는 일은 참 기분 좋은 일일 거야. 패배하고 나면 모든 게 쉬워져. 난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었지. 그런데 무엇이 내게 패배를 줬는지 그는 생각했다. 무엇도 아니야.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내가 너무 멀리 갔던 거야. 오늘의 독서소리 어떠셨나요? 고전 작품들의 매력은 내 인생 언제, 어느 순간에 만났는지에 따라서 천의 얼굴로 나를 자극하고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과 바다가 그려낸 불같은 에너지 속의 안온함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독서소리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독서소리를 움직입니다. 다음에 읽을 책 추천과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